토론의 주제가, 국제 심포지움의 주제가 유기물 제자원화 기술 혁신과 자원 순환 사회로의 이행적 두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파트가 세션 1에 해당이 되는데 유기성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에 대한 내용은 세션 1에서 다루고요. 세션 2에서는 이러한 유기성 폐기물의 자원 순환 사회로의 연착륙을 위한 도전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세션 안에서는 4분의 발표와 5분의 지정 토론이 있습니다. 사실 쓰레기 문제가 본질이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양적인 증가, 늘어났다는 것. 두 번째가 질적으로 복잡해졌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두 가지가 동시적으로 발생을 하다 보니까 해결 방안 모색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연구한 바로는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은 없다. 여러 가지의 기술이 섞여서 이루어져야지 하나로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래서 오늘 세션 안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폐기물을 다루고 있습니다. 발표를 하기 전에 좀 아까 주최 측에서 발표자한테 20분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20분으로 하면은 시간이 안 나옵니다. 지금 전체 세션 1에 110분이 주어졌는데 15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정 토론 하시는 분들은 5분으로 줄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세션 2의 진행에 전체적인 진행에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발표는 우리나라에서 음식물 폐기물을 참 진짜 집요하게 다루시는 분입니다. 서울시 음식물 쓰레기 발생 및 자원화 현황에 대해서 서울연구원의 유기영 박사님께서 발표를 주시겠습니다. 네, 발표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음식물 유기성 폐기물을 아주 집요하게 연구를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한때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93년에 서울연구원 들어가서 한 20여 년 그렇게 하다 보니 다른 일 좀 해라 해서 행정일을 좀 맡다가 요즘에는 조금 더 가벼운 행정일을 맡고 있어서 연구하고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항상 관심을 갖고 또 저희가 바탕이 그거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보고 있어서 이번에 이제 발표를 요청을 하시길래 예전에 제가 연구했던 게 조금 보태고 또 시의 자료 받아서 그걸 정리해서 오늘 발표를 드리고 마지막에 제가 느끼는 조금 더 앞으로 발전을 위해서 개선해야 될 사항들이 뭔지 정도 말씀을 드리는 걸로 오늘 제 발표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보이지 않아서 시계가 제가 15분을 정확히 맞출 수 없을 것 같으니까 한 10분 정도만 노티스를 한번 주십시오. 저한테 부탁한 게 제목이 딱 이겁니다. 그래서 맞춰서 저도 거기에 맞춰서 자료를 작성을 했고요. 쓰레기가 어디에서 나오고 어떻게 수거하고 처리 어떻게 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방법으로 처리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그걸 처리하는 과정에서 돈은 얼마나 들어가고 앞으로 숙제는 뭔가 이런 정도로 자연스럽게 만들어 봤습니다. 먼저 서울시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배출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 단독주택, 공동주택, 우리 주택에서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소규모 음식업소에서 나오는 거 이렇게 한 게 약 한 하루 2,100톤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다량 배출업소라고 해서 집단급식소, 음식업소, 대규모 점포, 관광, 숙박시설, 주로 호텔이 되겠죠. 이런 데서 나오는 게 약 한 340톤. 그 다음에 아예 사적 폐기물로
1일 300kg 이상 배출하는 그런 사업장 폐기물로 분리되는 곳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폐기물이 약 한 200톤에서 전체적으로 서울에서는 약 2,500톤 정도 하루에 발생을 하고 있다. 근데 사실 이것은 제가 한참 연구할 때만 해도 약 3,400 뭐 이 정도에서 지금 내려온 거니까 상당히 많이 줄었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나오겠지만 뭐 그럴 이유가 또 최근에는 있었고 그래서 최근에 더 많이 줄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1인당이나 가정 단위의 기준으로 해서 이제 봤을 때인데 여기 보시면 2020년대를 기준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생활 폐기물은 그렇게 크게 많이 줄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기 밑에 빨간 선에서 우리 서울의 음식물을 포함한 각 막대의 가장 위에 세 번째의 그 박스가 음식물입니다. 그래서 원단위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서울에는 시민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하루에 약 한 1kg 가까이 발생을 한다. 시민, 상주 인구 1인당으로 봤을 때 1kg 정도 발생하고 그 중에 음식물 폐기물이 약 한 0.26kg 정도 이렇게 발생을 하는 걸로 그렇게 볼 수 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원단위상으로는 줄지는 않습니다. 근데 총 발생량 양으로 봐서는 줄었죠. 바로 이제 그렇지만 이게 인구가 그렇게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1인당 발생량이 그렇게 줄어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무튼 전체적으로 0.26kg 정도 발생을 하지만 우리 주택에서는 저기 이제 레인지로 봤을 때 조사를 해보면 0.12에서 0.25지만 거의 0.15에서 18 정도 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채소 과일류가 한 60%로 가장 많이 발생을 하고 이렇게 발생된 폐기물을 매일 쓰레기통에다가 배출하는 사람 가구 수는 한 30% 정도 되고 2, 3일에 한 번 배출하는 가구는 한 60% 정도 훨씬 많죠. 2, 3일에 그리고 주 1회 정도가 나머지는 이제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부들의 어떤 그 가정 생활에서 그 음식물 쓰레기를 취급할 때 시간을 보면 약 한 8분 정도 하루에 이런 정도니까 아마 우리나라 통계에 의해서 가정주부들의 그 가사노동 그 비용이 있을 겁니다. 그게 나오는데 거기에다가 8분 정도를 감안을 하면 하루에 음식물 쓰레기의 처리에 얼마 정도를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지 다른 통계하고 결합하면 그게 가능하다는 걸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발생되고 배출된 것은 수거하는 방법입니다. 일단은 어차피 지자체가 수거를 하고 아니면 허가받은 업자들이 수거를 하게 되는데 그 전에 일단은 그 발생원에서 감량이라든가 그 다음에 무게를 재는 종량기 이런 것들을 먼저 거쳐서 나오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다시피 종량기가 설치된 그런 대수는 약 한 2만 개소 정도 되고 대형 감량기 그러니까 무게를 재는 것은 약 2만 개소 그 다음에 말리고 한 그런 발효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들이 한 380개 정도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시다시피 그 배출하는 방법은 뭐 여기 우리나라 분들은 또 뭐 너무 잘 알고 있어서 뭐 이건까지 필요하지 않지만 또 일본에서 오신 분들도 있으니까 굳이 설명을 하자면 우리 그 감량기나 이런 종량기를 레이저 포인터가 예. 예. 죄송합니다. 나오기는 하는데 제 눈에가 안 보이네요. 그래서 아무튼 이 밑에 놈들은 우리가 세대별 감량기라든가 종량기이고 그 다음에 이 전용 용기로 수거가 가능한 데는 이렇게 납부 필증을 통해서 수거를 하고 그도저도 안 되는 데는 음식물 종량기 봉투를 여전히 쓰고 있는데 저희 아파트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워낙에 오래돼서 여전히 이 종량기 봉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는 이런 시스템을 설치하기도 좀 곤란해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이제 배출된 것들은 수거하는 것들을 굳이 우리가 아까 가정하고 소규모 음식업소로 제한을 한다고 하면 서울에서 수거 발생되는 것들은 114개소의 공공 수거 처리 그냥 생활폐기물 수거업자들이 구역을 맡아서 이렇게 수거를 하고 있고요. 그 수거 횟수는 주 3회에서 6회 정도인데 이것은 우리가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잖아요. 종류가 종량제 봉투하고 재활용품이 있는데 거의 그것들하고 같은 횟수 정도입니다. 그것들보다 적게 수거하거나 그렇진 않고 하고 특히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워낙이 밀집된 지역이고 또 관광객도 많고 하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그 야간에 영업 종료 후에 수거하는 야간 수거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게 이제 음식물류의 주택가라든가 공동 일반 단독주택, 공동주택가, 그다음에 음식업소 수거 횟수를 보여주는데 별 차이 없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연구원한테 좀 부탁을 했더니 너무 열심히 그림을 그렸는데 보니까 그림이 그렇게 설명력이 있는 그림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또 고칠 시간이 없어서 들고 나왔어요. 이건 그 재활용품 수거 횟수 이런 걸 같이 비교하려고 보여준 건데 오히려 그림을 그려놓으니까 상대 비교가 전혀 되질 않는 거예요. 이것은 그 수거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각 구청들이 야간에 주로 오후 한 6시부터 새벽 6시 사이에 수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구청별로 그 수거 시간대를 보면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처리하는 곳입니다. 서울에는 잘 아시겠지만 워낙에 5개 공공 처리 시설이 서울 시내에 있고 민간 처리 시설 공공이라고 굳이 얘기했으니까 민간은 있느냐 없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처리 시설은 5개 있었다. 그마저도 서대문구 시설은 옆에 자치단체하고 갈등이 있어서 지금 중단된 상태에서 4개만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거기에 보시다시피 그 처리 방법들은 주로 그 사료화가 대부분이고 동대문구는 아예 처음 지을 때부터 현기성 발효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송파구 시설은 사료화를 한다고 하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음식물 폐수는 현기성 소화를 합니다. 이제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보시다시피 자기들 것만 처리하는 건 아니고 대부분이 광역시설로서 역할을 하고 있어서 다른 구에서 들어오는 것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문제는 아까 서울에서는 한 2,500톤 정도 하루에 발생을 하는데 이 시설들에 의해서는 거기에 3분의 1 정도밖에 감당을 못한다. 그리고 나머지 3분의 2는 경기도, 충청도, 인천시에서 소재하고 있는 29개 민간 처리 시설에서 처리를 하고 있다. 네. 그래서 이게 그 내용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여기에 있고 이제 잘 보여요. 이게 수도권 매립지고 아마 이게 광명 자원의 시설인데 여기서는 서울 외에 다른 지역에서 서울시의 생활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들을 함께 그려주고 있는데 여기 파란 도트가 이게 음식물 처리 시설, 민간 시설들입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충청도 이게 상당히 멀리까지 경기도, 인천에다 홍보돼 있고 그래서 이렇게 이런 데는 굉장히 싫어하겠죠. 지자체에서 서울 음식물들이 오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보시다시피 서울도 물리적으로 더 이상 처리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지자체의 시설들에 의존해서 처리하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면 처리하는 방법들은 뭐냐? 구체적으로 제가 공법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2020년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약 한 66% 정도는 이런 처리를 통해서 사료 제품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약 30% 정도는 퇴비로
만든다고 하는 이제 그런 공법이 적용되고 있고 3.1% 정도가 바이오 가스와 나머지 0.6% 원형 이런 식으로 지금 그런 식으로 간략하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음식물 시설에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고농도 음식물 폐수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일일 한 694톤이기 때문에 아까 그 약 하루 2,500톤 정도가 발생한다고 했기 때문에 약 한 700톤 정도 잡으면 하루 28% 그러니까 처리하는 음식물 폐기물의 약 한 28% 정도의 양에 해당하는 음식물 폐수가 발생을 한다. 그런 거고 이런 것들은 서울시의 3개 공공하수처리장하고 그 다음에 수도권 매립지에 있는 전용 처리시설로 보내서 처리를 합니다. 근데 이제 수도권 매립지는 여기 보시다시피 상당히 이것만 전용으로 처리하고 물론 거기는 침출수도 발생을 하기 때문에 매립지에서 그것들을 처리하는 역할이 이렇게 같이 되어 있는지 제가 이제 그건 명확히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 서울시에 있는 시설들은 그 별도의 그 처리 시설이 있는 건 아니고 이것들을 위한 그 분뇨 우리가 오수정화 그 분뇨 정화조 에서 그 오수 찌꺼기를 청소할 때 해서 그 처리를 하는 공공 프로 투입구가 따로 있는데 거기에 집어넣어서 처리를 하고 있다라고 이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 그래서 그때 공짜로 처리해 준 건 아닙니다. 공공시설이라고 해서 구청들이 가져온다고 해서 공짜로 처리해 주지는 않고 반입료를 시설에 따라서 8,000원에서 1톤당 약 25,000원까지 받고 있고 수도권 매립지는 그거의 한 2배 정도 53,000원 정도 받고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비용입니다. 일단은 주택하고 소형 음식업소에서 발생하는 것들을 기준으로 분석을 해보면 수거하는데 우리 한국 돈으로 약 한 1톤에 11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그 다음에 처리하는데 1톤에 약 13만원 해서 여기 뭐죠? 제가 말씀드린 108,000원에 13만원에서 합치면 약 1톤당 24만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로부터 받는 그 수수료를 통해서 충당하는 돈은 1톤당 약 95,000 정도이기 때문에 이따 나중에 다시 나오겠지만 이런 처리 비용의 약 40% 정도를 주민들로부터 받고 있다 수수료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앞으로 어떤 것들을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느냐라는 그 부분입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때까지 꽤 오래됐고 시설도 꾸준히 만들어 왔고 그렇지만 감량하고 발생원 처리는 지속적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21년의 발생량을 19년하고 비교해보면 약 14% 정도 줄었습니다. 굉장히 고무적인 현상이지만 안타깝게도 그게 우리가 생활 패턴을 바꿔서 그렇게 줄인 게 뭐라기보다는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그게 그렇게 준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배출원별로 좀 이렇게 나눠서 보면 여기에 보시다시피 주택에서 나온 양은 약 한 3% 정도 줄었습니다. 19년보다. 그런데 이 돈 주고 사먹는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와서 손님들한테 팔아서 발생하는 그런 배출로 인해서 발생하는 음식물은 약 한 22%에 33% 굉장히 많이 줄었다. 한마디로 손님이 안 왔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뒤집어 보면 이게 경기가 좋아지면 다시 음식물 쓰레기가 다시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지금 서울 아까 3분의 1밖에 처리할 수 없는 그런 5개 하나는 또 그마저도 가동이 중지된 상태 이런 상태인데
사실은 그게 서울시가 의지가 없어서 그런 게 그러기보다는 워낙에 갈등이 심해서 그렇습니다. 그 시설 설치를 반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게 바로 이제 구체적인 예인데 좀 오래된 제가 조사한 결과지만 서울 시민한테 야 음식물 쓰레기 당신 옆에 오면 그 시설 입지하는 거 참아줄 수 있느냐, 뭐 환영하느냐 얘기를 물어보지도 않고 참아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15% 정도만 그렇게 참아줄 수 있다고 얘기했었죠. 그러면 다른 시설들은 매립지에 대해서는 2% 나왔습니다. 소각시설은 10%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재활용 선별장 같은 것은 약 한 34%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거죠. 우리가 봤을 때 반대 좀 적게 하겠다라는 거, 반대 심하겠다 하는 이런 것들은 거의 순서가 일치하잖아요. 바로 이제 그런 건데 아무튼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결코 쉽지가 않은 거 하기 때문에 결국은 지속적으로 이 감량 대책이 따라가야 된다는 걸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조금 이제 이 과정으로서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아까 뭐 감량이나 이런 거 말고 실제로 사람들의 행동 변화를 통해서 줄일 수 있는 것은 이제 서울시가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청에서는 시청 구내식당에 이런 AI를 통해서 식판에 잔반 남은 거 이런 것을 체크를 하고 그래서 이제 어떤 것들이 많이 남는지 보면서 좀 줄일 수 있는 이런 보시면 구내식당에서 팔고 남은 그런 음식물들을 이제 밖에다가 일반인들에게 팔아서 그 수익금을 자체적으로 활용하는 거. 그 다음에 선호도로 조사를 해서 사람들이 잘 먹는 걸로 음식을 하는 거. 사실은 영양학적으로 따지면 그렇게 좋지는 않겠지만 음식물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라도 줄이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걸 이제 보여줍니다. 이런 내용들은 좀 참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일부 구에서는 아까 그 말씀드렸던 발생원에서 감량기를 설치를 권장을 합니다. 권장을 하고 있고 특히 금천구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그 주택 건축 허가를 할 때 일정 규모 이상에 대해서는 이 공장을 하객마의 조례에다가 넣는 그런 것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 친화적인 그런 시설로 만들어야 되고 성능도 바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게 환경부가 이제 주기적으로 공공처리 시설들에 대해서 그런 시설들의 어떤 성능을 평가를 하는데 자원회수 시설 보면 전국 평균보다는 서울이 조금 더 괜찮다고 나옵니다. 그 파란 라인이 서울의 성과고 아마 그 안에 있는 빨간 도트 라인이 그 전국의 평균인 것 같은데요. 아무튼 서울이 조금 더 나아 보이죠. 자원내수 뭡니까 여기 재활용품 선별장도 뭐 그런 대로 성적 괜찮습니다. 하지만 음식물을 처리하는 시설은 전국보다 오히려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서울시가 좀 돈을 들여야 되겠다라는 걸 여기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4개, 5개밖에 안 되지만 말씀드렸지만 좀 부끄럽게도 3분의 2는 타 지자체에 의존해서 거기에 입지하는 시설들을 활용을 하고 있는 사실은 좀 미안한 감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확충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그것은 이제 두 가지 이유입니다. 그렇게 확충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뭐 미안한 감도 있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장거리로 가면 갈수록 당연히 수송에 따라서 돈도 많이 들고 그 다음에 그 운반하는 과정에서 각종 환경 부담들도 굉장히 크게 되는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그런 시설들이 요즘에 이제 보면 탄소 배출을 좀 완화하거나 완충시켜주는 이런 시설들도 많이 가고 있는데 서울 시설들은 아직 옛날 방법들이 많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원이고 여기에 이제 그 전국에 아까 이제 각 지역으로 퍼져나가는 때문에 각 구에서 그런 걸로 가려면 편도 26km 정도는 평균 운반을 해야 됩니다. 그게 뭐 자기 구에 바로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나마 가까운 인천에 소지하는 경우에는 한 56km.
이런 정도 편도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저기 충청도 지역까지 가게 되면 130 이렇게 갑니다. 돈 엄청나게 드는 거죠. 당연히 차량도 많이 필요하고 에너지도 많이 쏘고. 그리고 이제 이것은 그 동만하게 가면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거리가 멀어질수록 돈은 엄청나게 소요되는데 그래서 항상 장거리를 갈 때는 적환장을 통해서 큰 차량으로 옮기시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이렇게 비용이 꺾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적환장이 얼마나 가까운 데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보여주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상당히 많은 비용도 들고 있다. 그런 거고 이것은 거리에 따라서 유류가 얼마나 소비되느냐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런 이유에서도 자체 시설이 좀 확충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고 이것은 앞으로 좀 고급화된 그런 자원화 방법으로 능력을 갖춘 그런 시설을 갖춰야 되겠다는 걸 이제 보여줍니다. 이게 뭐 생활 폐기물은 아니지만 환경공단에서 매해 우리나라의 사업장 일반 폐기물을 처리할 때 제품을 생산하게 되면 폐기물 1톤당 얼마나 돈이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렇게 쭉 보여주는데 여기에 보시다시피 2017년하고 21년을 보면 다른 데 페이지라든가 고철금속 이건 당연히 단가도 높지만 상당히 몇 년 사이에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부가가치가. 그런데 2017년에 음식물 폐기물에 대해서는 아예 정보도 없었습니다. 뭐 그런 걸 제공한 사람도 없었고 뭐 그렇게 잘 판매가 되지 않아서 그랬겠죠. 하지만 2021년에는 그나마 발표라도 했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4,000원. 그러면 아까 제가 앞에서 서울에서 수거돼서 처리하는데 24만 원, 5만 원 정도 든다고 했죠. 그럼 그 정도 돈 들여서 1톤 처리하게 되면 4,000원 정도 뭔가를 만들어서 얻는 게 있다. 이 정도 이제 얘기가 바로 가능해지는 거예요. 굉장히 낮은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기술적으로 바꿀 수 있다면 바로 이제 그 어떤 처리 방법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뭐 요즘에는 잘 발표를 안 하는데 환경부가 예전에는 친절하게 전국에 있는 공공처리 시설들 공법 최근 것도 좀 간략하게 발표하는 것들이 있어서 보면 특징적인 것은 바로 가스화가 꽤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공공시설에서 이건 이제 보시다시피 증감을 보시면 그런 것들이 확실히 몇 년 사이에 많이 바뀌었다는 걸 아실 수 있고 민간 시설도 사실은 이 현기성 소화라는 게 운전도 쉽지 않고 돈도 많이 들어서 잘 하지 않는데 그나마 이거 보면 상당히 민간 시설도 예전하고 다른 게 많이 늘었다. 그래서 결국 제가 뭐 이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트렌드라든가 이런 것도 조금 더 가치가 높은 것을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 이렇게 이제 예를 들게 되는데 뭐 다른 좋은 방법이 있으면 더 좋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무튼 아까 돈 많이 든다는 거 일반적인 재원을 통해서 이제 다 충당을 하고 있는 건데 계산 방법이 좀 달라서 그런데 아무튼 이게 재정자립도를 계산하는 이제 방식에 따라서 이렇게 보면 이 지출 비용 대비 수입을 보면 종량제 봉투 또는 한 66%, 67% 정도의 음식물 쓰레기는 약 51% 정도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다른 것보다. 그래서 이런 것들과 비교해도 음식물 쓰레기의 주민 부담률이라든가 이런 것은 좀 계산할 필요가 있겠고 주민 부담률로 따져보면 오히려 더 내려갑니다. 이것은 또 계산 방식이 약간 달라서 그런데 아까 52%가 아니라 46%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것들은 이 박사님이 지금 발표를 하셨지만 대한민국의 폐기물 정책은 감량화가 최고의 우선순위를 음식물 폐기물의 경우에는 과연 양적으로 얼마나 줄일 수 있을까라고 하는 한계에 부닥치고 있습니다. 인구상으로 봤을 때는 서울, 경기 지역에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한 5분의 4 정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주로 서울, 경기 지역에서 나오는 생활 쓰레기를 수용하고 있는 수도권 매립지가 위치한 지역이죠. 인천 지역의 폐기물 현황과 처리시설 갈등에 대해서
인하대학교 정승현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인하대에서 국제통상학과에서 경제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경제학을 가르치고 있고 오늘 일본에서 이렇게 학자분들하고 기업에서 오셨는데 저도 대학원을 일본에서 공부했습니다. 일본 교토 대학에서 석박사를 하고 가나자와 대학이라는 곳에서 교편을 잡다가 인하대로 왔는데요. 저는 사실 환경이나 폐기물 이쪽을 전문으로 전공한 학자는 아닙니다. 경제학을 하면서 기술혁신 문제를 관심을 갖고 뭐 반도체 산업이라든가 또 일본의 강점 있는 공작기계와 같은 산업의 기술혁신 문제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했는데 그거를 이제 하는 과정에서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구나 하는 걸 많이 느꼈고 제가 교토대학에서 공부를 할 때 주위에 많은 이 선후배들 뭐 우리 한국인들도 있었고 일본인들도 있었습니다만 그 당시 90년대 초 이때 한참 환경경제학이 굉장히 경제학계에서 유행했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환경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많이 인식해가던 시기. 특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일본이라는 나라가 환경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앞서 있었고 여러 가지 제도적인 틀을 갖추고 있는 나라였다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일본의 환경 문제에 대해 공부하는 선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환경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하는 걸 느꼈고 그 후로 와서 이제 경제학을 저는 이제 뭐 산업 경제라든가 국제 무역 같은 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만 하면서도 환경 문제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조금씩 공부해오고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동시에 이제 뭐 또 이게 정치에도 원래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좀 정치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의 이천 시당위원장을 맡고 정치를 하면서 이게 이제 환경 문제에 있어서 오늘 좀 말씀드릴 이 수도권 매립지와 같은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이렇게 어려우면서도 이 지역 갈등을 풀어가는 게 어떻게 보면 그것이 하나의 정치의 과정이겠죠.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것은 인천의 폐기물 현황과 그 다음에 이러한 처리시설 갈등, 인천 내에서의 갈등이 또 있고 그리고 서울과 경기 사이에 이런 것들을 또 갈등을 조정을 해가면서 또 합의를 도출해야 되는 숙제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인천의 10개 군구에 폐기물 발생과 처리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2020년 발생량 기준으로 대개 재활용과 소각과 매립으로 봤을 때 재활용이 뭐 전체의 약 한 40여 %라는 상황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자, 전국의 폐기물 연도별 발생 추이를 보면은 쭉 16년부터 21년까지 나와 있습니다만 특히 저기에서도 이제 사업장 뭐 비배출 시설계라든가 그 다음에 뭐 건설 폐기물 이런 쪽에 상당히 많고 특히 이제 약간 그 증감한 연도가 사업장 배출 시설계 폐기물 같은 경우는 2019년에 좀 급증을 한 것이 나타나고요. 그 이후에 어느 정도 그것이 유지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상당히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인천과 관련돼서 좀 살펴보면은 사업장 비배출 시설계 폐기물 발생량을 보면은 최근에 1년에 한 600만 톤 가까이 되는데 경기도가 약 24%, 서울이 약 18%, 인천이 약 10% 가깝게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에 또 발생량이 많은 건설 폐기물 발생량을 보면은 연합 8,300만 톤이 발생이 되는데 경기가 27%, 서울이 15%, 인천이 6%. 그러니까 인천은 대개 한 5%에서 10% 사이 정도의 그런 발생 비율을 보이고 있고 경기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전국의 지역별 폐기물 발생 현황을 보면은 인천 같은 경우 2021년에 전체 발생량이 약 6.1% 정도 차지했는데요.
거기에 이제 생활 폐기물과 나머지 폐기물들의 양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인천시의 폐기물 처리 시설 현황을 보면은 대부분이 수도권 매립지에서 처리가 되고 있는데요. 일부가 이제 도서 지역이 밀집되어 있는 옹진군에서 연평, 백령, 대청, 덕적, 섬에서 아주 일부가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매립지 같은 경우는 전체 용량 중에 지금 현재 기반입량으로서 약 절반 가깝게 차지하고 있고, 잔여 매립량 같은 경우가 아직 절반을 조금 넘는 매립량을 기록하고 있다. 이게 잘 아시다시피 1989년 6월에 서울, 경기, 인천과 환경부가 합의를 해가지고 매립지 사용을 시작이 되었고, 이게 이제 매립지 사용 종료 시까지 사용한다라고 합의를 보았습니다만, 그로부터 한 30여 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인천 사람들은 이 서울, 경기에 특히 인천의 서구라고 하는 수도권 매립지가 있는 그곳은 인천에서도 한 인구가 60만 되는 가장 큰 구입니다. 왜 서구 구민들에게 계속 희생을 강요해야 되는가, 이러한 문제의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의식에서 잘 아시다시피 2015년에 이제 환경부까지 사자가 다시 모여서 합의를 보아서 조속히 대체 매립지를 확보한다. 그 대체 매립지 확보 때까지는 이 수도권 매립지를 그대로 사용한다는 합의를 보았는데, 이게 대체 매립지 선정이 쉽지가 않죠. 손 들고 나오는 데도 없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지금까지도 그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그 문제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각장 같은 경우 보면은 송도하고 청라의 두 곳이 같은 용량으로 있는데요. 거의 가동률이 100%를 약간 상회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10개 군구가 여기에 이렇게 공동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포화상되고 결국은 이런 것들을 좀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의 유정복 시정부에서는 이거를 인천의 동서남북해서 4개 광역 소각장을 만든다라는 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송도와 청라는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조금 더 확장하게 될 거고요. 나머지 두 곳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아직 여러 가지 지역 간의 갈등이라든가 의견 조율이 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에는 이렇게 4곳이 있는데, 늘 지금 말씀드렸던 많이 이렇게 논란이 돼왔던 수도권 매립지 시설 현황을 보면은 1매립장, 2매립장 같은 경우는 이미 매립이 종료가 됐고요. 잘 아시다시피 1매립장 같은 경우는 야생화 단지라든가 일부 골프장으로도 지금 활용이 되고 있고, 2매립장에 대해서도 골프장을 36홀 정도를 신설을 한다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여러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3매립장, 3-1 매립장에서의 매립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4매립장 이어서 이런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단계적으로 지금 30여 년간 추진이 되고 있다. 그랬을 때 그림 좀 작습니다만 오른쪽부터 1매립장이 있고, 가운데 2매립장, 왼쪽으로 3매립장이 있고, 그 왼쪽 위에 4매립장까지.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합의가 안 되니까 서울과 경기 같은 경우는 이 3-1 매립장 같은 경우 지금 계속 매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만, 이게 2년인가요? 그때까지도 사용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때까지 사용하고 그때 가서 또 대체 매립지를 찾으면 되지 않냐, 이러한 얘기는 하는데, 인천에서는 그거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고 2015년에 합의를 본 대로 어쨌든 조속히 그런 것들을 대체 매립지를 확보해서 인천 이외 대체 매립지라는 게 결국은 지금까지 인천이 30여 년간 수도권 폐기물을 다 갖다가 묻었으니까 이제는 인천 이외 서울, 경기, 그게 한 곳이 될지 두 곳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이거 쉽지 않은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추진하는데 상당히 좀 정치적인 여러 가지 조정도 필요하리라고 봅니다만,
이러한 과정에 6기 시장 때는 이제 대체 매립지를 하기로 하고 이 사자 간에 합의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 후로 민주당의 강남춘 시장이 들어서면서 이 대체 매립지가 좀처럼 확보가 안 되고 계속 혼선이 이어지니까 이제 그렇다면은 인천의 쓰레기를 인천 내에 자체 매립지를 찾아서 자체 매립지를 묻고 서울 경기 쓰레기 받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거죠, 일방적으로 어떻게 보면. 근데 수도권 매립지에 서울도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과연 막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그러한 과정에서 이번에 다시 유정보 시장이 시장으로 다시 되면서 강남춘 시장 때 있었던 인천 자체 매립지는 백지화되고, 원래 유정보 시장이 약 10년 전에 추진했던 대체 매립지를 그대로 가는 거로 해서 최근 올해 다시 사자 협의체가 가동이 되면서 대체 매립지를 조속히 찾는 것으로 그렇게 된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 기억으로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 인천을 찾았을 때 그런 대체 매립지를 하겠다라는 것을 확실히 선언을 했었고, 그 후로 지금 대체 매립지의 후보지로 한 두세 개 곳을 지금 후보지로 적극 물색을 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아직 공개는 안 되고 있는데요. 그런 상황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폐기물 반입 현황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이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수도권 매립지 관련해서 환경부와 서울과 인천에 서울이 약 40% 정도 면허권을 가지고 있다면 인천이 그거보다 약간 많은 41% 정도가 있고요. 89년부터 이렇게 시작을 했고, 반입량을 보면은 인천이 약 20%, 서울이 37%, 경기도가 43%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2015년에 있었던 사자 합의사항 준수를 통해서 공동의 대체 매립지를 조성해서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걸 통해서 조속히 이 인천에, 특히 인천 서구에 30여 년간 희생을 강요했던 이 수도권 매립지는 조속히 종료를 가져와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걸 통해서 그동안의 희생을 보상해 줄 수 있는 주변 지역을 개발하고 활성화해야 한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 과정이 이렇게 쭉 이어져 왔던 과정이고요. 올해 2월에 말씀드렸던 사자 협의체가 재가동되기 시작했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인천 내에서의 폐기물 처리 시설, 특히 소각장 관련해서는 이렇게 4곳을 추진하고 있는데 제대로 좀 아직까지는 쉽지가 않고, 물론 2026년에 직매립이 금지되니까 그때까지 소각장을 완성하려면 적어도 내년 초에는 착공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 좀 여러 가지가 여의치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부천 소각장 계양과 부평과 부천이 같이 만들기로 한 것을 그 이제 입지 장소가 부천으로 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부천에서 반발이 일면서, 자, 제가 뭐 인천시의 입장은 대변할 입장은 아닙니다만 또 국민의힘 인천시당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인천시와 또 공존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어쨌든 이 대체 매립지 확보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 그리고 동시에 2026년에 직매립 금지와 2025년에 건설 폐기물 반입 금지 같은 게 수도권 매립지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비해서 조속히 각 기관과 지역 간의 합의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오늘 이 시포지엄의 주제하고도 연관이 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러한 그 에너지화라든가 특히 소각이라든가 매립을 최대한 또 줄일 수 있는 기술들이 나오고 있고 이미 나와 있는 기술들이 꽤 있다라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서 이러한 쓰레기 폐기물 양을 줄임과 동시에 그런 것들이 빨리 적용될 수 있도록 법제화가 필요하다면 이곳 국회에서 조속히 법제화에 나서야 되리라고 보고요. 또 하나 반복되는 말입니다만 특히 이 수도권 이 폐기물 쓰레기 문제가 굉장히 또 해결이 굉장히 쉽지가 않은 문제입니다만 여러 가지 지금까지 30여 년 겪어오면서
있었던 많은 일들을 교훈 삼아서 서울, 경기, 인천과 환경부가 머리를 맞대고 정말 더 네, 제 발표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는 시간을 제대로 지켜주시는 분이 제일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수도권 매립지 이후는 어떻게 될 거냐, 너무 늦지 않았느냐 우리가 라고 하는 조바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발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세션 1이 주제의 범위가 스펙트럼이 상당히 넓습니다. 세 번째 발표, 해양 쓰레기 발생과 처리 현황에 대해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이윤정 박사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발표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개발원의 이윤정입니다. 제 발표 제목은 해양 폐기물의 발생과 처리 현황인데요. 이것도 제가 받은 제목입니다. 네, 이렇게 해달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거기에 맞춰서 첫 번째 부분에서는 발생 현황 및 저감 방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 부분에서는 해양 폐기물의 처리 현황과 개선 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래도 두 번째 부분이 이 10호 지역 내용하고 조금 더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해양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 그 그래프를 보시면, 첫 번째 위에 그래프를 보시면은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보시면 연평균 한 9만 톤이 발생을 하는데요. 사실 육상 폐기물에 비해서는 사실 굉장히 적은 양이라고는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 연도별로 차이가 조금씩 발생을 하는데요. 이 연도별 차이는 재쓰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뒤에 보시면 조금 더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지역별로 살펴를 보시면은 전남 지역이 30%를 차지해요.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바다에 얼마큼 들어오고 있는지 이거를 측정하기는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신에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사실 수거량인데요. 수거를 통해 가지고 얼마큼 들어오고 있는지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좀 다른 지역이 제주도입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 아니에요. 인구 밀도도 작고 인구수도 작고 어업활동 어업 면허 수도 사실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많이 발생한 지역이 아니고 이 지역은 육상에서 내려온 쓰레기들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육상에서 내려온 게 많다 보니 인구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발생량이 수거량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육상에서 처리가 많이 잘 된다면은 제주도 쓰레기는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역별로 여기에서는 해양 쓰레기는 사실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어요. 수거하는 밑에 따라서 해양 쓰레기, 침적 쓰레기, 그 다음에 부유 쓰레기로 나뉘어질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는 지역 보시다시피 해양 쓰레기가 거의 70%를 차지하고 있어요. 대부분 많은 양이 해안가에 있는 쓰레기들이고요. 그 다음에 침적 쓰레기가 한 25% 차지하고, 그 다음에 부유 쓰레기 양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보시면은 거의 모든 지역, 대부분 지역에서 그런 비율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쓰레기가 발생량이 많은 전남, 충남, 경기, 제주 같은 경우 제주, 경남 같은 경우에는 비율이 사실 비슷해요. 근데 조금씩 차이가 있는 지역이 전북과 인천, 부산, 울산입니다. 전북 같은 경우에는 해안선 길이가 굉장히 짧다 보니까 해안 쓰레기 양이 작아요. 대신에 양식장이라든지 어선 활동이 굉장히 활발한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 침적 쓰레기 발생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다른 것보다 침적 쓰레기에 대한 대안이 필요한 그런 지역이고요. 그리고 인천, 부산, 울산 같은 경우에는 항만이 많이 발달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부유 쓰레기량이 많습니다. 이런 지역적 특색이 좀 있다는 걸 설명을 드리고요. 보시면은 제가 수거량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수거량을 통해서 우리가 발생이 어떻게 됐는지 알기 위해서는 어떤 종류의 쓰레기가 수거되고 있는지를 보면은 어떤 쓰레기가 발생되고 있고 어디에서 오는지 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해안 쓰레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해안 쓰레기 같은 경우는 수거량이 아니고 매년 해안 쓰레기 모니터링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해안가에 가서 해안가에 얼마큼 쓰레기가 있는지 조사를 하는 거죠. 이 조사한 결과인데요. 보시다시피 플라스틱 쓰레기가
87%를 차지하고 있어요. 대부분이 플라스틱 쓰레기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런데 옆에 보시면은 플라스틱 쓰레기도 종류별로 조금씩 구분을 해놨는데요. 어업용 쓰레기가 30%를 차지하고 있고요. 포장재가 36%, 나머지 소비재인데요. 대부분 육상에서 내려온 것들은 포장재나 소비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해상에서 어업용 쓰레기가 들어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은 해양 쓰레기의 대부분은 육상에서 내려오고 있다, 발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해상 부분에서 어업용 쓰레기가 대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많았던 근데 해안 쓰레기 부분에서는 사실은 그 모니터링에서 잡지 못한 모니터링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 있는 쓰레기를 본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기 때 대량으로 많은 쓰레기들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거를 모니터링에서 확인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따로 지금 그 보여드리고 있는 거는 그 전반적으로 어떤 쓰레기들이 많이 들어오는지를 지금 살펴본 건데요. 특히 우기 때 초본유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초록색으로 들어있는 게 초본유거든요. 초본유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거는 뭐 다른 나라도 다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초본유 쓰레기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해양 쓰레기에서는 특히 초본유 같은 경우에는 수거 이후에 사실 처리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어려움이 있거든요. 뒤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적 쓰레기는 제가 지금 보여드리지는 않았는데요. 친적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대부분이 그 어업 폐기물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어업 폐기물도 플라스틱 쓰레기가 대부분이겠죠. 그래서 플라스틱 쓰레기가 해양 쓰레기에서 플라스틱 쓰레기 관리가 되게 중요하다. 근데 우기 때 발생하는 그 초본유 쓰레기 처리가 또 별도로 필요하다. 그때 대량으로 몰려오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자연물인 이런 쓰레기는 해양 쓰레기를 처리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연유래는 지금 말씀드린 초본유 쓰레기가 있고, 또 하나는 해조류라든지 이런 쓰레기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바다에서 들어오는 유기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쓰레기 같은 경우 이것도 대량으로 보시다시피 사진 보시면은 대량으로 발생을 하거든요. 이게 매년 발생을 하는 게 아니고 특정 시기에 특정 양이 대량으로 자연 현상에 의해서 대량으로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처리가 좀 필요한데요. 이런 부분에서 또 하나 이거랑 달리 양식장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들이 있습니다. 양식장에서는 매년 동일하게 많은 양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굴폐각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유기물로는 미역, 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저희가 먹지 않잖아요. 이런 부산물도 많이 발생을 해요. 그거는 매년 일정 양의 쓰레기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우리나라에서 같은 경우에는 해양 폐기물법에서 해양에 배출되는 경우 그 상태로 쓸 수 없게 되는 물질로서 해양 환경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물질로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에서는 아까 보여드린 자연물도 해양 쓰레기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미역귀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른 법, 수산부사물법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연물에 대해서 지금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제 쓰레기 발생량이 지금 매년 조금씩 차이가 나잖아요. 이 차이 나는 그 앞에서 보여드렸던 해양 쓰레기, 수거량 차이를 대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집중호흡이라든지 태풍 때 자연물 쓰레기가 되게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 쓰레기에 대해서는 중요한 게 기존에 있는 자연재해가 발생한 쓰레기를 대상으로 폐기물 처리 시설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만들 수가 없고 기존에 있는 시설로 처리를 해야 돼요.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염분의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소각시설에 소각을 할 경우에는 일정량의 온도를 높이지 않을 경우에는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저감을 하는 것, 내려오지 않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을, 이런 자연재해 쓰레기를 처리시설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감시설에 대해서 저감 방안에 대해서 뒤에 설명을 조금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해양생물도 마찬가지로 발생하는 부분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은 약간 대응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수산부산물, 양식장에서 발생하는 수산부산물 같은 경우에는 매년 동일한 양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시설이 따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발생 저감 부분은 사실은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 주제에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사실 육상부분 같은 경우에는 상류 부분에서 인목이라든지 부산물 수거해달라든지 하천 유지 관리 업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저감할 수가 있는데요. 해양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 우리나라에서는 해양 쓰레기, 생활 쓰레기, 사업장 쓰레기, 건축 쓰레기, 지정 폐기물로 나뉘어있는 사업장 생활계 쓰레기로 얘기를 했었어요. 쓰레기로 얘기를 했었는데 최근에는 사업장 비배출기 쓰레기로 명칭을 바꿨는데요. 해양 쓰레기는 사업장 비배출기 쓰레기로 들어갑니다. 보시다시피 사실은 전체 쓰레기량에서 사업장 비배출기 쓰레기량은 많지가 않아요. 되게 작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작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해양 쓰레기는 사실은 그 중에서도 많지는 않습니다. 처리되는 걸 보면은 재활용이 한 70%, 그 다음에 소각 매립이 조금씩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업장 비배출 시설계 폐기물하고 생활 해양 쓰레기를 좀 비교를 해봤는데요. 지역별로 전체를 보면은 해양 쓰레기는 사업장 비배출 시설계 폐기물의 2.6%밖에 차지를 안 해요. 굉장히 작은 수죠. 작은 비중이죠. 근데 지역별로 보시면 제주도 같은 경우는 26.3%를 차지하고 전남 같은 경우는 14.8%를 차지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은 폐기물 산업에서 이 지역은 해양 쓰레기가 주요한 폐기물 자원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제주도 같은 경우에 만약에 사업장 처리 업체가 많다면은 해양 쓰레기를 주요한 폐기물 대상으로 삼고 있을 거예요. 근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사업장 처리 시설 업체가 사실 많지 않거든요. 그렇다면은 제주도 같은 지역은 사실은 공공에서 많은 부분을 사업장 해양 쓰레기 처리를 담당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 같은 전남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인 사업장 폐기물 처리 업체가 해양 쓰레기를 주요 폐기물 대상으로 삼고 처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전남에서는 해양 쓰레기를 전문으로 하는 폐기물 처리 업체가 일부 존재를 하기는 합니다. 영세하긴 하지만 존재를 하는데요.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해양 쓰레기 자체만 가지고는 영업이 안 된다고, 폐기물 처리 업체에서 영업이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너무 작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공공에서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 좀 많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공공에서 왜 해양 쓰레기를 더 많이 생각을 해야 되느냐? 2016년이었나요? 17년이었나요? 앨런 메가더 재단 같은 경우에는 2050년에 해양 쓰레기 플라스틱이 물고기 수가 더 많을 거라는 그런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해양 쓰레기가 이슈화 되고 있고 해양 쓰레기에 대한 처리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해양 쓰레기가 처리가 잘 된다면 해양에 들어가는 쓰레기가 있습니다. 지금 아래로 보시면은 재활용 시장이 막대 그래프로 지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볼 수가 있어요. 따르면 2011년 전 세계 해양 플라스틱 재활용 시장 규모가 14억 US달러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하면은 1조 8천억 원이 되는 큰 금액인데요. 대부분은 사실은 중국이라든지 이런 해양 쓰레기가 많이 발생한 나라의 비중이기는 해요. 우리나라 비중은 사실은 조금 약한데요.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해양 쓰레기 재활용에 대한 시장이 형성되고 있고 그 규모가 커지고 있다.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특히 해양 쓰레기에서 많은 게 PET라든지 PE, PP, PVC, PS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활용이 되고 있고 앞으로 더 대활용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부분에서 특히 소재와 가방 유동화, 의료 이런 부분들이에요. 이런 부분이 미국에서 지금 제품화가 되고 있고 시장에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제로 플라스틱 오션이라는 NGO 재단인데요. NGO와 인증그룹인 컨트롤 유니온이 협력해가지고 만든 인증 프로그램이에요. 인증 프로그램인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해양에서 가지고 왔느냐, 적절히 처리됐느냐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해양에서 가지고 온 상업적으로도 비상업적으로도 지금 다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들이 지금 커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 것이냐라고 하면은 우리나라는 사실은 아직 해양 쓰레기를 전문적으로 하는 시장은 형성되어 있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지 최근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겁지사슬인데요. 보시다시피 수지 분바 부분은 크지 않고 재활용이 41.2%, 소각 매립이 51%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해양 부분은 전처리 부분이 추가로 들어가야 돼요. 탄염이라든지 건조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래서 최근에 환경부에서 전처리 시설을 확대를 하고 있고 공공 전처리 시설뿐만 아니고 민간에서도 전처리
처리 부분이 지금 들어와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해양 쓰레기는 확대가 지금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런 부분이 됐을 경우에만 전처리 부분이 됐을 경우에 이거 해양 쓰레기는 산업화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활용 부분은 해양수산부에도 마찬가지로 활성화 대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전처리를 확대를 하겠다. 그리고 재활용할 수 있는 물질 재활용을 하겠다는 목표까지 수립을 했습니다. 물질 재활용 같은 경우에는 20%를 하겠다는 목표를 수립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수산 부산물에 대해서는 재활용 추진법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고 1차 계획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해양 쓰레기 부분 재활용을 위해서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고 산업화를 위해서 어느 정도 초기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아래의 두 개 같은 경우는 산업화가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같이 그 공급 사슬이 지금 형성이 되었다. 해양 쓰레기를 원료로 해가지고 재활생 나일론을 생산하는 공급 사슬이 형성이 되었고 효성 TNC에서 실제로 그 마이판 리젠 오션이라는 그 나일론, 재생 나일론 브랜드를 만들었어요. 이거는 해양 쓰레기만을 원료로 해서 만든 그 상품입니다. 그렇게 해서 전 세계에 지금 판매가 되고 있어요. 국내에서는 이 그 섬유를 가지고 소비재를 만들거나 그런 거는 하지 않고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는 지금 판매가 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선박에서 많이 쓰는 페트병을 대가지고 오면은 그거를 재활용하는 프로세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거는 그 고래 모양 인형인데요. 이것뿐만 아니고 뭐 여러 가지 그 이루라든지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추어졌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작게나마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졌다고 보여지는데요. 같은 경우에는 해양 쓰레기를 그 연료화 한다기보다는 이렇게 물질 재활, 그 상품으로 재활용하는 시스템으로 지금 우리나라는 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가더라도 사실은 한계가 조금 많이 기술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한계가 좀 있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도 열분해 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그 상품 재활용뿐만 아니고 그 열분해를 통한 그런 쪽에 지금 연료화라든지 이런 쪽에 재활용이 해양 쓰레기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 정책 방향은 그렇게 같지는 않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부산물 재활용에 대한 기본 계획을 좀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전주기 재활용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 그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그 해양 폐기물 처리 산업 육성을 위한 개선 방안인데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는 수거 처리 시스템을 확충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바다에 들어간 다음에 수거하는 데는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폐어망 같은 경우에는 어촌 단위에서 공동 집화장을 설치를 해야 되고, 그리고 전처리 시설을 만약에 설치를 한다면 전처리 이후에는 육상 폐기물하고 동일한 시스템으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처리 시스템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문제가 되는 게 환경부에서 설치를 하고 있는데요. 2곳밖에 안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시민들이,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법에서는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촉진 및 지역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존재를 하고, 이런 처리 시설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에게 편의 시설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해양 전처리 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없이 진행을 되다 보니 주민들의 지역 반대가 굉장히 심하고 민비 시설에 대한 의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민비 시설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그 편의 시설과 연계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해양 재활용 산업 생태계 조성이 좀 필요한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부 그 나일론 재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재생 나일론 섬유까지는 지금 제작 단계가 들어갔거든요. 공유사슬이 매저 형성이 됐는데 이후 소비재 시장에 대한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ESG 경영을 장려한다든지 인증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민간 해양 폐기물 전부 재활용 처리업체 육성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PET라든지 나일론은 지금 존재하는데 나머지 PP라든지 PE, PVC는 존재하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확대가 좀 필요하고, P라든지 PP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은 열분해 쪽으로 많이 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 쪽에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처리 통계를 구축을 해서 해양 폐기물이 도대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를 확인을 하고 이거를 정책에 반영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이상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제가 지켰는지 잘 모르겠네요. 이은정 박사님이 오늘은 순수 해양 폐기물만도 공부하기 힘든데, 연구하기 힘든데 육상 폐기물까지 떠맡아야 되니 억울하시겠습니다. 사실 환경 문제가 발생과 피해 사이에는 시간적인 갭도 있지만 장소적인 갭도 존재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 문제 해결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양 폐기물 공부하시는 분으로서 그냥 문명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육상 폐기물과 함께 한번 해결 방안을 좀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해양 폐기물에 대해서는 많이 연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번째 발표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도시광산이라고 얘기를 하죠. 도시광산이라고 하면 도시에서 광물질 그대로 얻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산에서도 광물을 캐기 힘드는데 도시에서 광물을 캐자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오늘 도시에서 광물을 캐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현장에서의 어려움과 현황을 소개해주기 위해서 주식회사 리멘의 구자덕 대표이사님께서 IT기기 재제조 현황과 폐플라스틱 및 폐금속 재자원화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발표하셨던 대부분 박사님들 연구를 좀 하셨던 분이신데 저는 현장에서 열심히 돈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전문적이지 못하고 저희 경험들 중심으로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던 도시광산이 어렵다라고 하는데 사실 알고 보면 별것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도시 금광에서 금을 털라 그러면 1톤에서 금이 5g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휴대폰 1톤을 모으면은 그 안에 금은 150g이나 있습니다. 그 온도 음료 1.5kg이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모으는 게 힘든 거지 모으고 나서 그 다음에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리멘 사례를 중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노이에 또 베트남에 저희 법인이 있어서 한국의 사례를 베트남에 전달하고 있는 그리고 코이카와 함께 국제협력 사업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남양주 포천, 경기도 포천에 사업장이 현재 있고요. 그리고 2008년 사회적 기업 인정을 환경으로 해서 사회적 기업 인정을 받았습니다. 2008년 설립을 하고 나서 저희 리멘이 자원순환과 정보교체에서 관련된 다양한 일들을 저희가 기업들 하기도 하고 경기도 그 다음에 한국정보진흥원 여러 공공기관들하고 했던 사업들도 있었고요. 여기 국회에서도 뭐냐면 사용했던 컴퓨터들을 모아가지고 아프리카에 있는 라무 전 세계 저개발 국가 국회에 800평 정도의 공장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제재조와 관련된 설비 생산시설, 보관시설, 그리고 데이터 삭제 시설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 관련해서는 재작년에 저희가 지금 스마트 센터 운영을 통해서 최소한의 뭐냐면 사람이 수작업 해체하는 걸로 하고 기계가 자동 선별을 하는 설비를 갖추면서 팥에 선별을 하는 것 대부분의 공정들은 기계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팥의 선별 시설, 그 다음에 광학 선별, 비중 선별 이 시설을 가지고 있고요. 특이하게는 반도체 칩을 또 재제조하는 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제가 사용했던 수감 메인보드라든지 그 다음에 SSD 하드디스크에 있는 메모리들을 사실 불량나면 전량 다 폐기를 해야 되는데 그 칩도 따면은 더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칩을 분리해서 수출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멘의 사업 모델은 잔존 가치를 검수를 해서 이것이 재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판단을 하고요. 재사용할 수 있으면은 그것을 제조의 공정으로 해서 생산해서 판매를 하는 쪽으로 처리를 하거나 기부로 해서 다시 재사용하는 모델로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재사용 가치 낮다라 그러면 해체를 해서 제품은 안 된다라고 하더라도 부품 재사용하는 공정을 하고 부품을 하고 못한다라면은 소재로서 다시 재제조할 수 있게끔 소재를 선별하는 그런 사업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뭐냐면은 자원순환 산업에서 역물류라고 하는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은 잘 아시겠지만은 자연에서 뭐냐면 광물을 추출을 하고 소재를 추출해 가지고 부품을 만들고 부품을 조립해서 생산해서 유통을 해서 소비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저희들이 같은 경우는 정물류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요 다시 회수를 하는 물류, 그걸 역물류라고 저희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역물류에서 가져오는데 가장 적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은 다시 재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개인이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리해서 쓸 수 있는 것들 때려 부숴가지고 물질로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뭐냐면은 재사용을 하고 수리해서 해서 쓸 수 있는 것들을 재조주를 통해 다시 생산을 하는, 그리고 안 되는 것들은 다시 재활용하는 이런 기본 원칙 속에서 재사용을 우선하는 자원순환 원칙들을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광산 산업이라고 이야기하시는 요 영역에서 보면은 현재 지금 중소형 가전에서만 나오는 게 1년에 한 1.3조 원 정도의 금속 자원이 있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만 하더라도 이 전기전자제품만 국내에 사용되어지는 게 한 3억 대가 넘고요. 그리고 컴퓨터 한 대 만드는 데 들어가는 게 물 한 1톤 포함해서 약 1.7톤 정도의 자원이 사용되어집니다. 중형 자동차 한 대 정도의 무게인 거죠. 데스크탑 무게가 8톤, 8kg 정도밖에 안 되는 이 무게에 사용되어지는 게 그렇게 많은 자원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플라스틱에 뭐냐면은 우리 페트 플라스틱 뭐 이런 것들 재사용하는 거, 재활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자원의 절감 효과 그리고 오염의 절감 효과를 생각한다라고 그러면 전기전자 제품에 대한 필요성들이 정말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한국에서 지금 전기 사용량이라든지 탄소 배출의 주된 영역이 하나가 석유화학, 그러니까 플라스틱 생산하고 하는 석유화학 쪽에 가장 큰 탄소 배출이 있고요. 그 다음이 뭐냐면 반도체 공정입니다. 한국의 삼성전자, 하이닉스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 걸 좋긴 하지만은 많은 전기를 사용하고 오염물질 배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대한의 재사용이 필요한 영역이 전기전자 쪽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과정들을 하는데 리맨이 생각하는 것은 최소한의 에너지를 최대한의 자원을 회수하자라는 기본 원칙 하에서 저희가 사용하는 사용 전력의 80% 정도를 신재생 에너지에서 조달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다른 신재생 에너지가 저희가 사용하는 전력보다 더 많은 달을 사용하는 달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에너지 절감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를 뭐냐면은 물을 다시 재사용하는 거라든지 물을 해수로 고도 처리하는 그런 활동들, 그 다음에 그 에너지를 모니터링을 해서 어디에서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지 이렇게 관리하는 이런 시설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맨이 만드는 이 가치들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그러면은 재사용, 재제조, 재활용 세 가지 영역에서 리맨이 환경 가치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사용 같은 경우는 새로운 물건을 만들지 않음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자원 소비와 환경 오염의 발생을 줄이는 성과가 있는 거고요. 재제조를 통해서는 새로운 부품을 만들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생겨나는 오염 절감, 자원 절감의 효과들을 뭐냐면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통해서 리맨이 만들었던 환경적 가치가 자원 절감으로 30억, 환경 오염 절감으로 53억 해서 작년 1년 동안 83억 정도의 환경 가치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출 130억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환경적 가치가 저희가 시장에 보상받지 못한 환경 가치가 83억 정도가 추가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치 기준의 산정은 SK에서 주도해서 만든 사실 가치 연구원과 함께 이 기준을 만들었고 이 기준으로 산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통신사무기기에서 좀 본다라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재활용을 해야 되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맨도 어쩔 수 없이 뭐냐면은 재활용하기 위해서 기계 선별을 통해서 설비들 운영을 하고 있고 하는데 여기서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리맨도 어쩔 수 없이 폐기물을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금속을 회수하는 게 58%, 플라스틱으로 17% 회수를 하고 부품으로 2.9% 회수를 하지만은 폐기물과 침전물로서 뭐냐면 22% 정도 저희들도 선별 해지하지 못하고 다음 회사로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리맨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1년에 저희가 360톤, 3,600톤 정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자원순환 공제조합
의무적으로 회수해야 되는 EPR이라는 제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제조사에서 의무적으로 수거해야 되는 목표량이 작년 기준에 했을 때 17,000톤 정도 됩니다. 통신사무기기를 기준한다고 했을 때에. 하지만 이 중량은 전체 발생량의 지금 34% 저게 새로 생산해서 판매 출고량 기준으로 하는 부분들이어서 좀 실제 배출량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나온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5만 톤이라고 하는 저 물건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전체 시장에서 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좀 보는 거고요. 그랬을 때에 리메인에 배출하는 폐기물, 침전물 22% 중에서 블랙 PCABS라고 하는 요거는 비중이나 광학에서 선별할 수 없는 현재 저희 업계 모두의 뭐냐면 난제입니다. 그래서 블랙 PCABS라고 하는 광학에 쓰는 레이저로 이거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비중으로 들어가면은 무게 때문에 비중 때문에 가라앉아 버리면서 침전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저거를 현재 지금 저희들이 고용도 비중 선별이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다시 띄워넣어서 재선별을 하는 공정을 저희 외부 업체랑 협력을 해서 지금 현재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이 가지는 것들도 사실상 순도에 대한 부분들이 충분한 순도가 나올 수 있을지 지금 걱정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어떤 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16%가 통신사무기기 의무 수거량 기준을 했을 때는 2,600톤이지만은 전체 출고량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11,000톤 정도가 좀 됩니다. 인쇄되어진 데이터랑 약간의 수치의 차이가 좀 있을 겁니다. 새로 뭐냐면은 기준들을 자료를 조사하면서 일부러 보완을 하다 보니 수치가 좀 올라갔는데, 예, 어쨌든 10,000톤 이상의 체들을 잡았을 때의 10,000톤 정도가 현재 소각장으로 간다라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것이 소각이 되지 않고 다시 유화 처리를 통해서 도시 유전이라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다시 재자원화 되어지는 것이 에너지를 회수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환경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런 부분들에 대한 것, 그리고 좀 더 나아가면 저것들이 에너지가 아니라 소재로 다시 선별되어질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께서 혹시나 도움이 된다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주어서 업체의 홍보와 업종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시간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 오히려 시간을 제일 짧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자, 이렇게 해서 네 분의 발표를 마치고 5분의 지정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발표하신 분과 지정 토론자분께서는 단상으로 올라와서 자리를 잡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올라와 주시죠. 토론을 해주신 네 분과 지정 토론자 5분, 모두 9분을 모시고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먼저 발표자분께서는 소개가 됐으니까 지정 토론자를 제 왼쪽서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경기만 포럼의 김갑권 사무처장님을 소개해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양 군포 의왕환경운동위원회 안명균 의장님을 소개해드립니다. 오른쪽으로 넘어가세요. ESG 코리아 신윤관 운영위원장님을 소개해드립니다. 중앙일보 강찬수 환경전문기자님을 소개해드립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박용환 박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간이 3시 15분이고 3시 20분이 되면 마이크를 제가 넘겨야 됩니다. 발표자님께서 제가 시간 제한을 안 둘 테니까 알아서 좀 간략하게 요점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 책에 나온 순서대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명균 의장님께서 지정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쓰레기 문제는 정말 폐기물 문제는 골치 아픈 거죠. 민원도 많고. 근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갖고 있는
그 대책은 어떻게 하면 민원 없이 잘 처리할까 위주의 이 대책들이고, 그리고 그래서 줄이고 빨리 신속히 처리하자, 이 기조가 20몇 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현재 지구가 위기에 처해 있는데 기후위기 시대에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관점에서 그 폐기물을 바라보는 건 환경부도 그렇고 국가 전체가 굉장히 미흡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표적인 건 뭐 쭉 얘기 있지만 제가 3년 전에 기초자치단체장님들 한 7분하고 같이 덴마크를 간 적이 있었는데요. 덴마크는 전체 도시가스의 20% 이상을 그 유기성 폐기물을 가스화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많은 곳에서 그렇게 하고 있죠. 근데 아까 통계에서 발표하실 때, 박사님 발표하실 때도 나왔지만 우리나라는 음식물 쓰레기의 3.3% 정도가 처리되고 있는 아주 굉장히 차이가 많은 상황입니다. 이걸 어떤 관점에서 제대로 처리할까? 제가 그래도 그냥 아는 내용을 전체를 알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그때 덴마크 갔을 때 같이 가신 분 중에 수원시장님이 계셨습니다. 감동을 받으시고 수원시에도 만들어보자 이렇게 했습니다. 결국 수차례 토론회와 연구를 했는데 못했습니다. 수원에서 그 하수 슬러지부터 시작을 해보자라고 했었는데 그 공무원 모두가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못했고요. 반대한 이유 중에 제일 큰 게 2년 전에 당신이 사인해서 새로 만든 시설인데 이걸 바꾸자 그러면 되냐. 환경부에서 지원받아서 진행한 사업인데, 근데 그걸 하고 있었던 방식은 뭐냐 하면 가스를 태워서 말려서 당진에 보내서 화력발전소에서 혼수하는 거죠. 1년에 가스비만 78억을 씁니다. 이게 제정신인 나랄까, 방식일까? 음식물 슬러지를 사용해서 가스를 만들고 돈도 되고 지구를 위한 여러 가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데 그걸 화석연료로 말려서 가져다 태웁니다.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죠. 전국적으로는 1년에 굉장히 많은 양의 하수 슬러지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안양에서는 하수 처리장을 만들면서 그걸로 가스화하는 공정을 도입했고요. 그래서 1년에 가스 발전을 통해서 20억 넘는 돈을 벌고 있습니다. 기술이 없는 게 아니죠. 근데 도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와 관련해서 사료와 그리고 퇴비 만드는 공정이 대부분인데요. 제가 전해 들은 얘기로는 통계는 없지만 거의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예로 말씀드리면 의왕시에 280억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그 음식물 쓰레기 건식 사료화 시설이 있습니다. 1년에 거기도 운영비가 20억이 넘습니다. 그 중에 대부분이 건식 과정에서 쓰는 연료비입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쓰레기를 제가 담당 과장님한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거 누가 갖고 가서 먹어요? 아무도 안 갖고 간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물어봤더니 오래된 순서도 갖다가 태운답니다. 이게 지금 뭐를 하고 있는 건가? 그래서 근본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그나마 작년 12월에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유기성 폐기물 바이오가스와 촉진법이라고 하는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12월 31일 날 법이 발효가 됩니다.
내용을 아직은 뭐 쭉 다 보지는 못했지만 방향은 그래도 획기적인 방향으로 보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담당 부서가 환경부인데 환경부는 그러면 유기성 폐기물 이 촉진법까지 만들어졌는데 종합계획이 있는가? 유기성 폐기물을 가스화하는 바이오가스화하는 법과 관련해서 자기 종합계획이 있는가? 아무리 살펴봐도 없습니다. 그 종합계획이 있어야 각 지자체에 처리를 담당하는 지자체에 할당을 주겠다는 거거든요. 목표를 못 채우면 과태료를 물리고 이게 법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럼 자기 계획이 있어야 되잖아요. 몇 년까지, 2030년까지든 2040년까지든 100% 자원화하겠다. 그걸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 그리고 어떻게 지원하겠다, 어떻게 촉진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직 계획 수립, 환경부가 수립할 건 아닐 것 같고 용역이나 연구를 시켜야 될 건데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회 토론회에서 사실은 이 문제를 좀 환경부가 빨리 시급히 계획을 수립할 걸 촉진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정자인 신용관 운영위원장님의 토론을 듣도록 올라서 어제 아침에 급하게 연락을 받아서 저는 그냥 간단히 몇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제안과 관련해서 앞서서 기조발제를 해주신 분들이 해양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포함해서 현황은 자세히 말씀해 드렸기 때문에 오늘 심포지엄의 주제인 이런 유기성 폐기물의 재자원화에 대한 이런 혁신 기술이 도입되고 확산되는데 오늘 또 국회에서 이런 토론회를 한다고 해서 의원님들이 좀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을 중심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폐기물 현황 다 말씀드린 것처럼 수도권 매립지 문제도 우리 전에 정 교수님 말씀하셨처럼 굉장히 시급한 해결해야 될 과제고 또 국제적으로도 작년에 유엔 환경총회에서 이 플라스틱 법 좀 구속력이 있는 국제적인 플라스틱 협약이 이미 논의되고 있고 제가 알기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아는 거는 우리나라도 그 회의에 정부의 대표가 협약을 지금 만드는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나 굉장히 이런 혁신적인 기술들의 도입이 우리한테 굉장히 시급한 처지에 있다. 그런데 현실로 돌아오면 아까 저희 좌장을 맡으신 교수님이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폐기물 정책이 감량화에 포커스가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앞으로는 물론 재자원화도 이제 부분적으로 하고 있지만 특히 유기성 폐기물과 관련해서는 재자원화와 관련한 정부 정책에 좀 이 포커스가 좀 더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재자원화를 활성화한다는 것은 단지 기술과 또 그와 관련한 산업하고 연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실은 초기에 이런 혁신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나 이런 것이 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역할을 저는 정부나 공공이 열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경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아까 일부에서 양희원 의원님이 본인이 환노위에서 역할을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런 쪽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하나는 오늘도 앞서서 이제 요시카와 교수님이 소개한 가수분해나 유화와 관련한 기술들을 소개했지만 이런 것들이 현장에 빨리 도입되고 확산되려면 일종의 테스트베드, 실증 검사를 할 수 있는 장들이 좀 열려야 됩니다. 근데 이제 국내에서도 이런 필요들이 많이 요구돼서 실례로 한국수자원공사가 K 테스트베드 플랫폼이라는 걸 운영을 하면서 대개는 수자원공사가 가지고 있는 전국의 여러 댐이나 이런데 문산업 관련한 스타트업이나 이런 기술들을 실험하고 이런 장을 굉장히 잘 제공하고 있어서 그쪽 산업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듯이 저는 환경 분야의 특히 이런 폐기물 재자원화 기술의 이런 테스트베드를 정부가 좀 열어줘야 된다. 왜냐하면 아까 이제 인천도 소각장 얘기나 매립지나 했지만 대부분 처리 시설들은 지자체나 좀 공공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해당 지자체하고
오늘 소개되는 이런 기술들이 실질적으로 우리에 적합한지 또 이걸 앞으로 계속 유용한 기술인지 이걸 테스트할 수 있도록 뭐 가볍게 제가 아는 거는 경기도에도 각 시군에 아마 다들 지자체 재활용 선별장 같은 게 있습니다. 특히 이제 PT병 같은 걸 회수해서 평균 한 80%는 재사용이 되지만 여전히 그 재활용 선별장에서도 20% 정도는 회수된 걸 다시 소각장으로 보내거나 이런 거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곳에 환경부하고 지자체하고 이런 3자 협력이 돼서 이런 오늘과 같은 이런 제자원화 기술들을 테스트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정부가 열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고요. 두 번째는 아까 우리 박사님이 해양 쓰레기 얘기도 했는데 이런 것을 실은 주민 참여하고 좀 연계시켜서 아까 이제 도시 내에서 아까 리멘과 같은 사회적 기업이 있듯이 연안 섬지방이나 연안에 어떤 주민이 참여하는 마을관리 사회적 기업 이런 모델로 요 기술과 접목한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연안 쓰레기가 없는 또는 플라스틱 없는 연안 마을 사업이라든가 이런 시범 사업들을 정책적으로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럴 때에 오늘 소개되는 이런 기술들이 함께 접목되어져서 그것이 또 하나의 주민이 참여하는 그래서 주민에게 이익을 발생할 수 있는 마을관리 일종의 사회적 기업 모델이 이미 국내에는 많이 있으니까 그런 형태의 사업들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아까 이제 뭐 우리 리멘 구자덕 대표이사님이 충분히 말씀을 해주셨듯이 이런 IT 기업이 제재적으로 이미 리멘 같은 경우는 워낙 대표이사님이 선도적이셔서 아까도 공장 내부 사진을 봤지만 여러 가지 공장의 스마트 팩토리나 뭐 이런 것을 많이 도입을 해서 해놓으셨는데 근데 대부분은 실은 이런 제재조 기업들이 리멘하고는 좀 조건이 많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 특히 아까도 뭐 솔직하게 폐기물 발생량에 관해서 리멘도 이렇게 말씀해 주셨듯이 이런 곳에 이런 혁신적인 재자원화 기술이 도입될 수 있도록 이런 거는 실은 정책 금융 쪽으로 좀 개발을 국회나 관련한 부처들이 해줘서 1차적으로 이런 IT 기기에 대한 제재적 기업들이 이런 전 과정에 있어서의 그 과정에서 나오는 폐기물, 플라스틱 폐기물도 친환경적으로 무공해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어떤 정책 금융 같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자금 지원을 좀 용이하게 하는 방안을 좀 도입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더 오늘 심포지엄을 계기로 국회하고 정부하고 지자체하고 활발한 논의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냥 심포지엄에서 발표하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아쉬움의 말씀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세 번째는 김갑권 사무처장님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관리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수립을 통해서 해양 폐기물 관리 방안들을 이렇게 고도화해 나가고 있지만은 갈수록 해양 폐기물의 어떤 발생 규모와 오염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특히 이제 연안 해양 운동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런 해양 폐기물 문제를 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리고 오늘 주제하고 연관되어 있는 해양 폐기물의 어떤 문제 해결이 자원 기술들, 자원 재활용의 어떤 기술들을 확보하고 자원 순환 사회로의 이행을 선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해양 폐기물 오염 문제에 대한 대사회적 인식과 대책 활동이 더욱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해양 보전 활동 내지는 홍보 교육 또 이런 운동이 구문운동의 수준을 넘어가지고 대연안사의 어떤 전환, 기후변동 차원으로서의 접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결국
해양 폐기물의 어떤 발생과 오염은 환경을 공유하고 있는 이해 당사자인 시민, 어촌, 기업들의 사회 구성체 등의 인식 전환과 실천을 통해서만이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분명히 해나가야 할 필요가 있고, 정책에 기대어 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민 개개인이 출발해서 해양을 보존하고 연안 정화 운동을 통해 그 사회 개혁을 해나가는 보편적 사회 구도로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된다는 게 첫 번째 과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그 해양 폐기물 문제 해결의 어떤 정책적 효능성을 더욱 강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심포지움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처럼 그 해양 폐기물 자원화, 기술 고도화, 산업화, 해결 방식을 더욱 좀 강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양 폐기물의 어떤 재활용 등이 함께 제시되고 있지만은 사실 해양 폐기물을 자원화하고 재자연화하는 과정들에 대한 비중은 높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바로 오늘의 정책처럼 토론회처럼 재자원화 기술에 대한 어떤 시민의 논의를 모으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그걸 통해서 자원순환 사회의 이행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해양 폐기물의 어떤 처리와 관리가 지역과 지방정부의 역량을 더 강화시켜 나가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이 해양 폐기물의 발생과 피해에 집중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지역 자구적 노력으로 지역의 환경과 해양 오염의 문제의 중점 해결을 통해서 지역 만들기를 나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지역의 폐기물은, 쓰레기는 지역이 다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해양 폐기물의 어떤 처리, 정책의 지원과 지역과 주민들의 어떤 역할을 이렇게 강화시켜 나가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가 좀 더 많은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해양 폐기물 방지를 위한 규제와 함께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를 더 강화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지적이었습니다. 자, 네 번째 토론으로서 강찬수 환경전문기자님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주제가 아주 다양하고, 그래서 그걸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토론문을 이제 책에 실어놨는데, 그 내용 보면 이제 그냥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 아주 기초적인 내용들을 쭉 설명해 나오놨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고요. 결국 이제 우리가 여기 오늘도 이 폐기물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것들은 결국은 그 자연의 어떤 순환 속도가 있는 거고, 사람이 만들어낸 인간의 속도, 이런 것들이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 순환 과정에서 어느 순간에 이제 이게 적체가 되는 거고요. 그게 이제 쌓이면서 그게 폐기물 문제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서울에 이제 음식물 쓰레기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푸드 마일리지 그래가지고 음식 재료가 어디서 만들어져서 어떻게 수송이 되고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제 음식 쓰레기의 어떤 마일리지 이런 것도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면 가까운 곳에는 뭐 음식 쓰레기가 26kg 가지만 어떤 곳은 100kg 훨씬 넘는 곳까지도 이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음식 쓰레기가 멀리 간다는 것은 그 과정에서 이제 아까 비용 말씀해 주셨지만 단순히 비용뿐만이 아니라 운송 과정에서 온실가스도 배출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문제도 이제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음식 쓰레기의 마일리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서 처리 시설들을 이제 가까운 데 설치해야 된다. 뭐 이렇게 원론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도권 매립지 문제도 이제 연결이 될 수가 있는데요. 수도권 매립지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처음에 이제 93년도에 환경 기자가 이제 되면서
94년부터 지금까지 이제 많은 기사를 썼지만은 수도권 매립지 기사를 초기부터 이제 계속 써왔던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지금 이제 수도권 매립지 때문에 고민하는 부분들도 이제 많이 이제 쭉 과정을 보면서 이해도 되고 이럽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제 그 아까 지도 보여주셨지만은 수도권 매립지에 1, 2, 3, 4 매립장이 있는데 그 4 매립장 부분이 인천 지역도 있지만은 그 경기도 김포시 땅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매립을 하면서 이제 수도권 매립지의 매립 기간을 연장하자 이런 아이디어를 가진 분도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실제로 성사가 될지 안 될지는 뭐 저로서는 알 수가 없고요. 대신에 이제 만약에 그게 되려면은 엄청난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서울시 한가운데에다가 그만한 면적의 매립지를 만든다고 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돈을 넣어야 되겠습니까? 토지 가격이 있으니까. 그랬을 때 저는 만일에 김포의 그 땅을 만일에 이제 수도권 매립지로 활용한다고 했으면은 몇조 원의 돈을 이제 김포시에다가 투자를 하는 또 반대급부로서 줘야 되는 그런 각오가 아니면은 그게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이제 그 인 문제인데요. 포스포러스 그 인 문제인데 뭐냐면은 그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 인의 이중 위기에 있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 인광석이 있지 않습니까? 인 비료를 만드는 인광석이 전 세계적으로 75%가 6개 나라에 몰려 있고요. 85%가 6개 나라에 몰려 있고 그 전체 75%는 모로코 한 나라에 몰려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정학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거거든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중국의 이런 수출 중단 이런 사태 때문에 비료가 가격이 치솟고 그 비료 가격이 치솟으면은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식량 위기로 가는 건데요. 결국은 그 해결책으로서 하수처리장에서 나온 오니에서 인을 추출해가지고 비료로 쓰자 이런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음식 쓰레기를 재활용해서 그렇게 쓰지 말라는 법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유기성 비료를 우리가 분해를 해서 탄소 부분은 그 연료를 이제 활용할 수도 있겠지만 나머지 이제 인 부분은 다시 이제 비료 성분으로 해서 농경지에 다시 쓸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우리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농경지에서 과다하게 투입된 그 인 같은 것들은 뭐 강이나 하천으로 들어서 부영양화 때문에 녹조를 일으키고 있죠. 그게 이제 또 인으로 인한 두 번째 위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그게 이제 인이라는 게 질소라는 게 그 강과 하천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바다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아까 이제 해양 쓰레기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해조류들이 막 자라는 거죠. 해조류가 자라서 엄청나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제주도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인 문제 이런 것들을 함께 이제 해결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또 하나 제가 좀 주목하고 있는 문제는 뭐냐면은 일반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이 있고요. 음식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아까 뭐 여러 가지 뭐 RFID도 있고 여러 가지도 있지만은 종량제 봉투 음식 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 담는 지역이 아직도 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그 가격을 비교를 해보면은 일반 쓰레기 종량제 봉투는 5리터짜리가 130원이고 음식 쓰레기 종량제 봉투 5리터짜리는 500원이거든요. 무슨 이야기냐면은 경제적으로 따지면 음식 쓰레기 일반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넣는 게 훨씬 이익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분리수거가 안 되는 거고 분리수거가 안 되면 재활용이 안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그런 종량제 봉투 가격 이런 것들도 좀 제대로 이제 해야 분리수거가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수입 지출의 비율 이런 걸 말씀해 주셨는데 오히려 음식 쓰레기가 수입 지출의 그 비율이 더 낮다 이러는데
어쨌든 음식 쓰레기 처리에 있어서 비용 효율화 이런 것들을 훨씬 더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일반 쓰레기보다 음식 쓰레기의 그 처리의 비용 효율화를 통해서 더 많은 적자가 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런 거고요. 나머지는 이제 뭐 쭉 제 쓰는 걸 읽어보시면 될 거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제 좀 특이한 문제인데 담배꽁초 문제가 있는데요. 빗물바지 같은 데 보면 이제 쓰레기를 막 버리니까 이제 담배꽁초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빗물바지를 막고 그래서 이게 여름철 홍수가 되면 도시 침수 문제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뭐 최근에는 보면 이제 이런 담배꽁초가 끼어 들어가지 않는 빗물바지 이런 것들 개발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대처를 하면서 쓰레기 수거 같은 것들을 좀 효율적으로 하면 어떤가 이런 게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전자 폐기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에너지 소비, 그 다음에 CO2 배출 이런 것들 때문에라도 이제 재사용, 그 다음에 수명을 오래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고장난 제품을 수리해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수리권이라고 얘기하죠. 그런 것들도 소비자들한테 제공을 해야만 이제 전자제품 수명도 오래 갈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장난 제품을 수리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수리할 수 있는 부품도 계속 남겨둬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시스템도 갖춰야 이제 전자폐기물도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 범위가 넓어지고 가속화되고 있다. 폐기물도 이러한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정순환 사회, 순환 경제로의 진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의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박용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박용환 박사님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쓰레기 문제도 경제적 측면을 좀 한번 봐보자는 게 제 토론의 요지입니다. 오늘날 보면은 전 세계 수십억 명의 그 어떤 그 노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이거든요. 근데 그 바쁘게 움직이는 그 동인이 뭐냐 하면은 뭔가 다 움직일 때마다 그러니까 A에서 B 장소로 가거나 1시간에서 2시간으로 가거나 이럴 때 뭔가 자기한테 이익이 되니까 수십억 명의 사람이 다 바삐 움직이는 그 원리를 한번 쓰레기나 이런 재활용에 한번 사용을 해보자 이거죠. 그러니까 쓰레기 문제를 단순히 발생 이후 문제만 볼 경우 굉장히 부분적이고 일시적인 해법만을 좀 우리가 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쓰레기를 어떻게 하면 생산이나 유통, 물류 그리고 소비 이 과정까지를 생각을 하면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한편으로 보면은 수천 년 전에 여인들이 그 처녀들이 그 징그러운 누에를 소중하게 만졌던 것을 한비자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비자가 봤을 때는 여인들이 그 누에를 끔찍한 누에를 만지는데 무슨 이유가 있을 텐데 곰곰이 따져보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뭔가 상이 있기 때문에 징그러운 누에를 만졌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쓰레기도 줄이려면은 뭔가 줄이려고 하는데 상을 주거나 돈을 요즘 하는 포인트를 주든지 이러면 하면은 그게 생산이나 소비, 유통, 물류 또 재분류 과정 이런 데서 쓰레기를 많이 줄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 혹은 전 세계 육상과 해양에서 쓰레기를 투기하는 것을 매시간 관리하는 게 과연 가능할지 그 넓은 해양 또 그 넓은 육상에서 이런 것은 오히려 경제적인 동기를 줌으로써 스스로 쓰레기를 보물처럼 생각하고 그걸 처리하게 하는 그런 방법도 좀 같이 진행을 하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자원화 했을 때
아까 님은 부사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수집과 분리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거든요. 근데 만약 소비자한테 아니면 그 수집업체한테 적정한 인센티브 보상을 준다든지 아니면 소비자한테 보상을 준다면은 스스로 그거를 잘 분류해가지고 배출을 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여러 가지 해법이 가능하겠지만은 생각할 수 있는 해법은 생산, 유통, 물류 과정에서는 생산자와 기업에 대해서 평가해서 세제, 금융,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는 방법을 국가와 지자체에서 생각할 수 있고, 소비에 대해서는 마을, 아파트 단지나 어촌 조합이나 공장 단위로 어떤 그 제자로나 하는 노력을 평가를 해서, 이제 평가하는 것은 제자원화 기업이랄지 시민 및 환경단체 등과 연계해서 이 평가를 하고, 지자체 혹은 제자원화 기업이 개인이나 마을 단위로 포인트를 준다든지 보너스를 지급하는 방법도 하나의 사례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해양 쓰레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외진 곳에서 발생이 되거든요. 사실 뭐 아주 육상에서 뭐 한 100km나 또 200km 이렇게 떨어진 바다 위나 해안가에 이제 발생이 되는데, 사실 사람이 돈 주고도 거기까지 이동하는 데는 개인이 만약 거문도까지 또 흑산도나 홍도까지 가기에는 한 10만 원 이상 또 20만 원 이상 이렇게 큰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다 수거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광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어떤 목적을 위해서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한테 어떤 인센티브나 포인트를 준다면은 그분들이 스스로 쓰레기를 수거해서 가져오지 않겠느냐, 육상까지. 뭐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몇천 년 전에 작용했던 경제적 원리를 지금에서도 똑같이 한번 작용을 시키도록 해보자 이거죠.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제각기 바쁘게 움직이는 그 작동 원리를 쓰레기에도 그대로 적용을 하면은 새로운 해법이 가능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적인 접근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지적이었습니다. 자, 이상으로 주정 토론을 마치고 지금 시간이 20분이 초과가 됐습니다. 세션 2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대단히 미안한데, 혹시 좌석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질의사항이 있다면 한 2분 정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발표자와 토론자분께 감사드리며 세션 1을 지켜봐 주신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자, 세션 2로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